도대체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도 궁금하시죠? 어디에 집을 사야 돼요? 네? 잘 아는데? 결론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답은 누구나 다 알아. 자, 강남 맞아요. 강남. 예, 네, 다 강남에 사야 돼요. 누가 몰라요? 그거 알지? 근데 왜 못 사요? 비싸요. 이게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강남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어디쯤 될지 몰라요? 뭐 평택쯤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청주쯤이 될 수도 있어요. 강남하고 가까운 곳으로 사되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사시면 됩니다. 왜 강남이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제 뭐 자본소득으로 살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린 다 일을 하는데 그 다양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고요. 근데 지방에도 일자리가 있는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들은 또 괜찮습니다. 아주 탄탄한 일자리가 있는 지방 소도시들. 네, 그런 데서는 또 부동산 시장이 또 활발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풍부한 곳,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가 좋은 곳. 그래서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강남은 못 가도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뭐 지하철이 뚫리고 길이 뚫리면 그럼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하시다면 강남에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가까운 데를 사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내 집이라면 나한테 맞는 곳을 사시면 되겠죠. 투자일 때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물건이 뭘까요? 라고 하면 비싸고 좋은 걸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죠. 비싸고 좋은 물건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미래 가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매도한 물건이고요. 2021년도 7월,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1년 전에 낙찰 받은 물건이네요. 낙찰자가 줄무늬 컴퍼니. 줄무늬 컴퍼니가 뭐예요? 즐거운 컴퍼니거든요, 저.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듣고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줄무늬라고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줄무늬 컴퍼니가 낙찰받은 걸로 됐습니다. 즐거운 컴퍼니고요. 당시에 2등하고 가격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제가 또 쓸 때는 팍 쓰기 때문에 2등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1억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차이 나면 10%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근데 저 맨날 이래서 괜찮긴 한데 처음 받으신 분들은 진짜 100만 원만 차이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입찰가를 쓸 때 2등하고 막 그 약간의 2등하고 가격 차이 때문에 감정에 약간 기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2등하고 차이가 안 나면 기분이 참 좋고 차이가 많이 나면 기분이 몹시 나쁘지만 어쨌든 1등과 2등이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800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지하 물건. 아시죠? 반지하인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 역시 매우 지저분하고 더러운 집이었고, 그리고 역시 리모델링을 깨끗이 했고, 얘를 전세를 1억 2천으로 냈고요. 그리고 올 초에 매도를 1억 7천으로 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진행하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노원구 월계동이면 좋은 데인가요? 안 좋은 데인가요? 뭐 그냥 그렇죠 뭐. 예. 어쨌든 서울이긴 하고, 그리고 빌라들이 많이 있고, 근데 저렴하잖아요. 예. 브랜드는 없고 입지는 그냥 그렇지만 가격이 저렴한 그런 물건이었죠. 그래서 입지가 내가 살 곳이라면 매우 중요하겠지만, 또 이렇게 임차인을 들이고 나의 자본소득을 일으키기 위한 곳이라면 임차인이 들어왔을 정도의 위치이고 임차인이 들어올 정도의 가격이라면 베스트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부동산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저희 아들한테도
넌 어떤 거 하고 싶니? 그러니까 에? 당연히 아파트 아니에요? 라고 아파트밖에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게 아파트죠. 우리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거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아니라면 살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화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산다 그러면 아 얼마짜리 이게 나오잖아요. 아 참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아도 좋을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해서 그래요. 다 거길 갖고 싶어 해서. 거기 가지면 오르고 돈 되니까 당연히 갖고 싶죠. 근데 비싸니까 대신에 대체로 이제 빌라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별로 썩 안 좋죠.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졌잖아요. 아직 다 안 떨어졌어요. 많이 올라서 조금 떨어지는 상태이긴 한데 많이 올랐을 때 사신 분들은 가슴이 덜컥덜컥 하는 상태죠. 근데 원래 이제 모든 자연의 것들은 마냥 오르는 것은 없거든요. 모든 자연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우상향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한 번쯤은 조금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자연적인 이치이고 그냥 그 중간 아주 자연스러운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부동산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주거용이에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많이 투자가 아니죠.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이고 사실 이제 임대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 주택보다는 상가나 공장이나 창고 쪽으로 가셔야 임대 수익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왜 월세 200을 낸다라고 하면 일반 주거를 하면서 월세 200 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상가 월세 200이면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공장 200 월세면 다 그 정도면 좀 저렴한 공장이거든요. 공장 월세는 뭐 400, 500씩, 1000씩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그 임차인이 월세를 내고도 남을 만큼 벌어요. 그래서 상가도 공장도 창고도 임차인들이 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잘 고르실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에 제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면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상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상가가 좋은 상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상가에 들어갔어요. 임차인으로.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한 번도 상가랑 연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월세는 정말 아깝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관리비도 무지하게 높구나. 그래서 시간 되면 빨리 나가야겠다. 이게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의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강의실 하루 놀리면 그날 놀려도 관리비랑 월세는 나가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상가나 공장의 창고 임차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잘 벌어서 잘 월세를 낼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우리도 임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도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이런 것들, 전 시세 차익용으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좀 받쳐주는 거예요. 아직도 빌라 시장은 괜찮거든요. 빌라 시장이 예전처럼 핫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물건은 팔리긴 해요. 아파트처럼 완전히 멈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작년처럼 활발하게 대기자들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시세 차익을 원하는 물건들을 내가 내놓으면 팔리기는 하니까 단기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빌라를 했던 거죠. 단기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했던 물건이고요.
낙찰받고 바로 팔면 세금 많이 내요. 아세요? 낙찰받고 바로 팔면 70% 내요. 양도 차익의 70%. 예전에 제가 처음 할 때는 50% 냈거든요. 제가 3년 만에 21채의 집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낙찰받고 바로 팔았더니 50%를 세금을 떼어가는 거예요. 어우, 너무 많아. 내가 힘들게 한 물건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당시에는 2년 동안 보유하면 일반 과세였어요. 수익 낸 만큼 구간별 과세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계속 많이 가져갔는데요. 지금은 또 세금 세계가 바뀌었죠. 그래서 물건을 많이, 지금 또 금액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가 또 부담이 돼서 계속 갖고 있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런 보유세 때문에 양도세가 좀 너무 높더라도 바로 팔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은 70%고요. 법인은 반대로 30%만 내요. 그래서 단기로 투자하는 것들은 법인으로, 줄무늬 컴퍼니로, 네, 줄무늬 컴퍼니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이 물건을 임대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물건을 뭐 시세 차익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명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산을 합니다. 최근에는 꼬마 빌딩이 그렇게 인기예요. 꼬마 빌딩을 제 주위에서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을 도전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하나 낙찰 받기도 했는데, 꼬마 빌딩이 그렇게 뭐 다른 부동산은 다 어렵다던데 이쪽은 뭐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조금 입지가 좋은 것들은요, 임대소득이 하나도 안 나도, 마이너스가 나도 보유하려고 하시는 자산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강남에 가깝지만 내 돈에 맞춰서 조금씩 멀리. 그래서 꼬마 빌딩도 지금 계속 인기 있는 물건이고요. 자산가들이 많이 원하는 물건이에요. 토지는 제가 관심 갖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지금 몇 개월이죠? 4개월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입찰에 도전하고 있는데 계속 폐찰 중인 물건이에요. 토지는 그야말로 부동산의 하이라이트죠. 왜 그러냐면 토지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 바닷가에 얼마 전에 양양에 서핑비치 그 앞에 물건을 입찰을 했는데 폐차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참, 그 옆에 수영장 파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 뭔가 또 대단한 게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아주 커다란 수영장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수영장을 파면 이쪽에 와서 뭘 하게 할까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게 바로 토지죠. 그리고 뭐 바닷가 보이는 토지, 아니면은 펜션을 할 만한 토지,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있고, 또 빌라 지을 만한 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는 이 디벨로퍼 개발하는 게 꿈이거든요.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기본으로 돌아와서 좋은 부동산을 좀 알아보자. 자, 이제 뭐 눈을 길러야 되겠죠. 일단 제가 아까 뭐 물건 리스트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게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세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도 어려운데, 부동산 자체도 어려운데 경매는 더 어렵잖아요. 경매가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좀 여쭤봤어요. 경매에서 하는 말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 지금 일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일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최대한 저는 일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옆에서 들으면 외계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좀 익숙치 않은 낯선 단어들이거든요. 그거를 법률 용어라고 해요. 법률 용어. 그래서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통한다는 게 집주인이 빚을 졌고 그 집주인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 이 집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해서 이 집주인한테 줘라라고 결정이 났을 때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은 다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 합당하다. 그러면 매각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또 내보낸다. 점유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 명도라는 걸 또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부동산도 어려운데 이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는 그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개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이상 것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기초적인 건 한 20개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권리 분석이라는 막 그런 거 어려운 것들, 그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한 2달 정도 공부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세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저거 명도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있으세요. 명도. 명도는 거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를 내보내는 게 명도잖아요. 그 사람한테 누가 나가라 그래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이제 그만 집을 비워주시죠 라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세요. 왜 불편하죠? 미안해서? 불쌍해서?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경매가 진행이 됐고 낙찰이 됐고 명도까지 당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이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안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점유자는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집주인, 또 한 사람은 임차인이죠. 그래서 명도가 좀 쉬운 집을 고르겠다라고 하면 임차인들 중에서 배당 다 받는 사람 고르면 돼요. 자기 보증금 다 배당 받는 사람.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괴로우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배당금 다 받으실 수 있게.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그분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집주인들도 계시고 배당 못 받는 사람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 천차만별이죠. 정말 막 이삿짐 차량을 부르기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도 계세요. 그래도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내를 드리죠. 아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참 어려운 과정 겪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제 비워주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 되시면 불법 점유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 계시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 일정을 잡으시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도와드릴 일들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새 삶을 채권자들 더 이상 이제 오지 않으실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거기서 항상 대화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제가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배당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 약간의 이사비도 드리기도 하죠. 네, 너무 막 어려운 것들은 그냥 안 하시고요. 일반적인 물건들 중에서 명도를 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물건 내가 할만하겠다. 이 물건은 안 되겠다. 근데 그걸 선택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이걸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과 대출도, 세금과 대출이 요새 되게 어렵죠. 자,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공부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계속 변해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내일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읽으셔야 돼요. 정부의 마음.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폭등한 걸 원하지도 않아요.
원래 안정적으로 우상향 되는 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평화롭거든요. 그러려고 막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반대로 갔던 거고요. 지금도 안정적으로 되기를 원하고, 지금은 약간 다주택자에게 약간 우호적인 경향이 있죠. 다주택자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원래 공약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부활한다, 개편한다 라고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 아들도 두 번째 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아, 뭐라고 하는 거지? 무슨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지? 뉴스와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걸 보면 그게 그냥 기사 자체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분명히 정부에서 다음 정책이, 이어지는 정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의도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보도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아예 보도 자료, 해당 관계 부처에 가서 보도 자료를 출력해서 보시면서 원본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색된 동화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의 원본을 보면서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죠. 단번에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도 관련된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또 마땅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출 상황은 금리가 좀 오르는 게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임대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금리에 또 되게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 안 된다고 우리 모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의 공식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 DSR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 한도가 얼마큼 나온다. 아까 우리 아들 이제 80% 나왔다 그러는 거는 LTV, 그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80%가 나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또 80%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 내 집을 한 번도 갖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또 대신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랑 또 기존에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체크를 하죠? 이게 이제 내 주거래은행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관심 있는 그 관할법원 앞에 입찰 기일에 가시면 그 앞에 대출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는데 전화번호를 뿌리지 마세요. 스팸이 엄청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만 명함 받아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세금들인데요. 살 때, 보유할 때, 월세 받을 때, 법인으로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요새 또 많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증여할 때. 증여 상속세. 이게, 최근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결혼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보증금 일부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에게 성인만 되면 집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런 이제 빌라들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은 곳들은 미리미리 자녀 이름으로 빌라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증여를 좀 성금을 약간 증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소득을 증빙을 한 거랑 또 임차인의 보증금이랑 합쳐서 집을 미리 20살 때 마련해 놓으면 한 10년 있으면 여기가 다 재개발 될 거다. 약간 이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20살 넘은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결혼할 때 예전에는 해줬는데 지금 한 살이라도 빨리 해주셔야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희 아이가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엄마 나 집 사주세요 라고. 내 돈으로 사는 건 내 집이고 네 돈으로 사는 건 네 집이다. 저는 부동산도 좀 자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사줄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네가 해야지. 내가 사준 집을 걔가 어떻게 해먹을지 알게 뭐예요. 자기 돈으로 해야 그게 귀한 줄을 알죠. 그리고 거저 얻은 것들은 또 쉽게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물건을 아이한테 한번 해보게 한 것도 저는 경험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수익도 꽤 괜찮게 나긴 하지만 수익이 안 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한번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한다는 경험을 23살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될지 저는 이제 그거에 기대를 하는 거죠. 저한테 증여를 받을 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거고 나는 내가 다 쓰고 갈 거니까 기대하지 마. 넌 네가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다 부동산 자립을 하게 되면 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284만 원으로 했던 이야기고요. 어떤 경매 물건이 좋을까? 이 물건을 고른 이유는 하나예요. 싸서 돈이 가능한 금액에 있었고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반 매가가 한 1억 원인데 전세가 한 8천이다 이러면 우리는 7천의 그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8천을 내면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경매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죠. 저는 무피 투자를 주로 하는데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제가 잠시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되죠. 어차피 나는 얘한테 대학 등록금도 안 줬으니까 잠깐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무피 투자인 물건들을 하면 걔가 이제 엄청 큰 수익을 낼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아까 그런 좀 낡고 저렴한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막 몇 억씩 오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을 투자하면 수익도 조금 덜 나지만 위험은 좀 낮은 그런 물건들로 골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들은 정말 많아요. 지금도 10,000개의 경매 물건이 떠 있고 또 여전히 계속 낙찰과 매도와 명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아이가 저한테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2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돈이 너무 큰 거예요. 3,200만 원이라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생 번 돈이 700이잖아요. 근데 3,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져도 될까요? 만약에 혹시 빚을 못 갚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보대출에 대한 거죠. 그냥 대출을 받아서 쓰면 안 되지만 주택을 담보로 해서 한 대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된다면 너는 경매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아.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여자라서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 나오는 러시에 이런 대출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출도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는 대출을 반드시 이용하는 게 좋고 특히 자산가들은요 정말 많이 대출을 이용을 합니다. 아주 큰 금액을 이용을 해요. 자신의 모든 신용을 다 쓸어 담아서 우리보다 훨씬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큰 빚을 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은 빚은 지면 안 됩니다. 특히 막 현금 서비스 10만 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기왕이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30억, 300억 빚을 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새 집을 만드는 인테리어는 이게 이런 아까 그런 저렴한 물건은 당연히 상태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처음부터 아마 혼자 하시라고는 못하겠지만 저도 이제 셀프 리모델링을 제안을 했는데요. 셀프라는 게 혼자 벽지 바르고 바닥 바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재를 내가 골라오고 그 전문가를 그때그때 적기에 모셔와서 그분들한테 일하게끔 하는 게 셀프 인테리어예요. 내가 다 못해요. 도배하시는 분이 바닥 못하고요. 이분이 타일 못해요. 어차피 각각의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전체 플로어를 아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집을 여러 건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드리는 돈이 몹시 아깝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게 된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멤버님 분들도 처음에는 아마 혼자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물건은 부르세요. 그분이 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거야. 보니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고, 이 일하시는 분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물을 써야 되는데, 도배와 타일을 동시에 하면, 둘이 작업이 동선이 엉켜서 일을 못 하시거든요. 어떤 순서로 하는지, 철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사람한테 이제 뭐 전문가한테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고, 옆에서 보고 배우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이도 옆에서 계속 철거 때부터 철거하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도 옆에서 좀 쉬다 하면서 일을 좀 배웠죠. 아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자기 인건비로, 그러니까는 인건비가 요새 꽤 높아요. 목수 인건비가요 35만 원까지 해요. 너무 비싸. 그리고 그냥 일당 그냥 철거하는 그냥 몸만 쓰는 분들도 15만 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15만 원으로 하루치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운 거죠. 인테리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고요. 더러운 것부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다 털고 하죠. 철거부터 하고 적당한 자재를 인터넷에서 고르셔도 돼요. 요새 다 배송되거든요. 하다못해 변기, 욕조 다 배송 옵니다. 안 오는 거 없어요. 다 불러서 그 전문가분들,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부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멀리서 제가 잘하는 분들을 부르려고 했더니 꼭 출장비를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가까운 분들을 검색해서 부르시는 게 제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붙어 계시면 좋습니다. 붙어 계셔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파트 거기 무슨 인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심하지만 쓰레기 여기저기 쑤셔 넣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분들 싫어하시지만 옆에서 커피라도 한 잔 드리면서 붙어 계시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4천만 원짜리가 전세가 1억이었는데 1억까지 전세 들어오시겠다는 분이 4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시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월세로 2천에 40으로 세팅을 했고요. 아마 매도할 때는 그냥 지금 현재가로만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해 그러는데 1억짜리는 크게 폭락 안 해. 더 이상 폭락할 데가 없어. 이거 10억짜리가 아니란다 라고 설명을 해줬죠. 집주인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집주인들은 임차인들을 사실 고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으로 계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고객이 계셔서 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고객으로 모시려면 이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반지하 물건이랑 여기다가 제습기 넣어드렸어요. 습기 찰까봐 제습기 넣어드리고 틈틈이 계속 틀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집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실 거고 문제가 생기면 얼른 가서 해결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집주인이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집일수록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제가 따다다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건을 할 때는요.
한 며칠 동안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물건을 다 봅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할 때랑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또 제가 물건을 계속 하고 있어서 다음 명도가 끝나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물건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한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물건을 다 뒤지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리스트업을 해요. 내가 관심이 있는 물건들 리스트업을 해서 걔네들을 다 출력을 해요. 한 20개 정도 다 출력을 해서 걔네들을 또 비교를 해요. 가격과 수익률과 명도의 난이도를 비교를 해서 가장 괜찮은 물건을 골라서 한 5개 정도 골라서 걔네들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입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숫자가 좀 많이 줄었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물건이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낙찰받아서 바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몇 개월 지나면 또 시세가 올라서 그냥 시세대로 팔아도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낙찰 가율이 조금 높아도 괜찮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일 때는 이미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 그 낙찰 가율보다도 더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경쟁이 많이 줄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줄었지만 얘를 매도를 당장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를 계속 보유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찰 가율이 얼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 상황이 하락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세제 혜택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보유할 수 있게 해주고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게 풀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다주택자로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우호적인 걸로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대처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 다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낙찰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임차인을 드리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가격만 맞춰주고 그 정도 퀄리티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임차인을 드리는데 못 파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못 팔면은 뭐가 문제예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악의 경우 내가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세가 얼마큼 더 나올 것인가.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희 아이는 그거를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2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나도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것과, 아니면 물건을 한 개, 두 개 더 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열심히 일해도 결국은 세금 내고 남는 게 이거랑 거의 똔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렇게 부지런히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본과 시간이 많으시면 그러면 물건을 한 두 개, 세 개 더 하면 더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자본과 시간이 없으시면 차라리 시간에 그냥 투자하고 세금을 덜 내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곧 이제 한 1년만 더 있으면은 이제 좀 시드머니가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조금 그동안 좀 모아서 조금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긴 한데 바빠요. 맨날 뭐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리고 요새 20대들 다 바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친구랑 술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부동산을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인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게 더 잘 됐을 때 부동산 하나 더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중개사 공부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현업에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나이에는. 20대니까. 한 뭐 40대라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 나이니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이런 거 해도. 그거 깨고 싶다고요, 제가. 네. 언제 모으냐고요, 언제. 그러니까요, 3천만 원 모으려면 3년 걸리는데, 지금은 4천만 원짜리 살 수 있지만, 3년 있다가 그때 돼서 9천만 원짜리 뭐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1,000만 원은 사실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불인이시니까 부동산 공부를 한 1년 정도 공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냥 하면 안 돼요. 1년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서 1년만 더 모으시고 그거 갖고 하시면 돼요. 지금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이현정 대표님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